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향후 미군 주둔을 포함한 안전보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을 제1의 방어선으로 지칭하면서도 미국도 관여해 보호를 제공하겠다며 푸틴 대통령까지 포함한 3자 회담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공격을 멈추기 위해 미국과 유럽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3자 회담의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8월 주택시장 지수가 31을 기록하며 전월 33대비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34도 밑돈 수치입니다. 전미 주택건설업협회 주택시장 지수는 신축 단독주택 신뢰를 보여주는 지표로 50 미만이면 부정적 평가를 뜻합니다. 신규 주택 판매 신뢰 지수가 부진한 가운데 건설업계는 고금리로 인한 구매 여력이 가장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경영난을 겪는 인텔 지분 10% 취득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미 정부는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지분 투자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성사될 경우 인텔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소식에 인텔 주가는 5일 연속 상승세를 마치고 3% 넘게 하락했습니다. 밤사 있었던 뉴욕 증시 이슈와 국내 증시 아이디어까지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진행의 이원아입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두 가지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따라서 계속해서 시장이 변화가 되고 있다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휴전에 관한 불확실성입니다. 일단 이번 주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죠.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의사록이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잭슨홀 미팅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백악관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이 회의 중입니다. 관련해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올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욕 증시는 다시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떠한 흐름을 가지게 될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에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 그 속에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댓글 답해준 아나운서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전혜경 앵커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100 지켜야 한다. 이게 진짜 생명선이라는 댓글입니다. 요즘 코스피 지수가 좀 좋지 못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아시아 증시가 모두 좋았는데 코스피가 계속 좀 연일 하락세 이어가고 있거든요. 특히나 3100선 관련해서 3200선을 내주면서 좀 박스권에 갇힌 모습입니다. 아시아 증시는 좋은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배경이 또 어떻게 될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대로 아시아 글로벌 증시는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 코스피는 다시 박스권에 갇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3,200선을 내주며 3,177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5천억 원 가까이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고 전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런 흐름의 배경에는 무엇보다 정책 불확실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제 개편 문제입니다. 시장에서는 애초에 양도소득세를 완화해 투자 심리를 살려줄 거라는 기대가 컸지만 정부는 오히려 증권거래세 인상과 배당과세 강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한국 증시가 세금 리스크 앞에서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여기에 대기업 자금 운용 문제도 불안 요인인데 그동안 대기업들은 자회사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다시 모회사나 그룹 차원에서 돌려 쓰는 방식, 이른바 돌려막기 구조를 활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법 개정으로 자회사 중복 상장이 제약을 받으면서 이런 관행이 사실상 차단됐습니다. 기업들의 유동성 확보에 부담이 커지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불확실성이 더해진 상황입니다.
네, 사실 좀 새 정부 들어서 계속해서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 랠리가 좀 이어졌던 코스피였는데요. 이번 달 들어서 이렇게 세금 리스크 관련된 정책 리스크가 좀 제동이 걸리면서 아무래도 박스권 안에 좀 갇힌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상황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요인을 꼽고 있는데요. 네. 코스피 하락 흐름을 세 가지 흐름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상반기 강한 랠리에 따른 상승 피로감, 그리고 양도세 개편 기대와 달리 세금 부담을 키운 정책 실망감, 마지막으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맞물리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는 겁니다. 특히 대기업 자금 조달 방식으로 활용해온 이른바 자회사 돌려막기 관행이 상법 개정으로 제동이 걸리면서 기업들의 유동성 확보에도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정부의 세제 방향이 시장 친화적이지 못하는 평가까지 더해지면서 투자자들은 정책 리스크를 가장 큰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최근 코스피 랠리를 지탱했던 건 정책 기대감이었는데 이 부분이 흔들리면 상승 동력이 빠질 수밖에 없다며 정책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코스피가 당분간 박스권에서 힘겨운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정책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좀 장기화될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또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이 좀 장기간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으니까요. 이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시장의 활력에 대한 열쇠가 어떻게 나올지까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외국 기업 한국 투자 보류라는 댓글입니다. 연일 좀 계속해서 좀 좋지 못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 기업조차도 지금 한국 증시에서 투자를 하지 않고 이렇게 보류하겠다라는 댓글들을 봤을 때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오는 21일에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상정이 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이러한 개정안을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런 논란들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먼저 살펴볼까요? 네, 노란봉투법은 크게 세 가지로 핵심 요약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원청의 책임 확대입니다. 이자에 직접 고용한 노동자뿐만 아니라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도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원청 기업도 교섭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다단계 하청 구조가 많은 우리 산업 현실에서 원청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파업 사유 확대입니다. 지금까지는 임금이나 근로시간 문제에 국한됐지만 앞으로는 구조 조정이나 해외 이전 같은 경영상 결정도 파업의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주요 전략을 추진할 때마다 노사 갈등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세 번째는 손해배상 제한입니다. 파업으로 기업이 피해를 보더라도 노동자나 노조가 큰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이 강화됩니다. 그동안 과도한 손배 가압류로 노동자의 권리가 위축돼 왔다는 점을 보완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이 때문에 재계는 산업마비와 투자 위축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해외 상공회의소들도 경고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반대로 노동계는 정당한 교섭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법안은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길이 될지,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지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네, 노란봉투법 아무래도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게 되고요. 또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의 교섭 구조를 좀 새롭게 규정하는 그런 내용을 또 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게 오는 21일에 본회의에서 상정이 될 예정인데 실제로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이제 통과가 된다면 노동 현장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측하고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전망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제적 영향입니다. 법안이 시행된다면 파업이 늘고 근로 손실이 증가해 연간 GDP가 10조 원 가까이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나 조선처럼 수출 중심 산업은 생산 차질과 글로벌 공급망 흔들림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두 번째는 법적 불확실성입니다. 사용자 개념이 지나치게 넓어지면 계약 자유 원칙과 충돌해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 있겠습니다. 또 경영상 결정을 어디까지 논쟁의 사유로 볼지 모호해 판례가 엇갈리고 있고요. 결국 법적 분쟁이 잦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해외 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보완 필요성입니다.
정부는 법 시행 전 6개월 준비 기간을 두고 지침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재계는 최소 1년 이상의 유예와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법 통과 자체는 양보할 수는 없지만 현장 혼란을 줄이는 보완 논의에서는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따라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보완 없이 시행되면 혼란이 커질 수 있고요. 준비 합의가 뒷받침된다면 노동권과 산업 안정의 균형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노동계와 재계 그리고 사회 전체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레일 인수 규제 패스권 리플 계산 빠르네 라는 댓글입니다. 요즘 리플에 관련해서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좀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라고도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의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네,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 현금과 가상자산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면서 과거에는 단순 환전 창구 정도로 여겼던 온 오프램프 기업들의 위상이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이 통과되면서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글로벌 은행들까지 직접 발행을 검토하는 상황인데요. 이 과정에서 리플의 캐나다 결제 플랫폼 인수, 스트라이프의 대형 인수, 코인베이스의 스테이블 코인 펀드 재가동 같은 굵직한 움직임들이 잇따르며 결제 시장의 새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SEC가 리플과의 소송을 공식 종결하면서 불확실성이 거치자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결제 인프라 전반에 제도권 진입 속도가 붙은 모습입니다. 네, 아무래도 리플 지금 SEC와의 소송 불확실성이 좀 거치면서 공격적으로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리플과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향후 전망은 또 어떻게 분석할 수가 있을까요? 네, 리플의 전망 좋게 보고 있습니다. 리플이 최근 캐나다 토론토 기반의 결제 플랫폼 레일을 약 2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결제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레일은 기업들이 직접 암호화폐를 보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지원하는 기술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번 인수를 통해 리플은 기존 글로벌 결제망을 더해 실생활 결제 영역까지 사업을 넓히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리플의 핵심 기반인 XRP 레저는 낮은 수수료와 빠른 확정성, 그리고 10년 넘게 축적된 글로벌 송금 경험을 강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XRP가 소각되는 구조 덕분에 안정성까지 담보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장 전망도 긍정적입니다. 블록체인 시장 조성업체 키락은 오는 2030년 스테이블코인 결제 규모가 연간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미국 내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는 등 규제 불확실성은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리플이 앞으로 이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 결제 인프라의 지금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댓글 답해줘 아나운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전혜경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는 시작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세 가지 통해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넥스트레이드 79개 종목이 거래가 중지된다는 소식입니다. 관련해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중공업, 마지막으로는 포스코 관련된 소식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슈입니다. 대체 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한 지 반년 만에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부 종목들이 거래가 한시적으로 중단이 된다고 하는데요. 언제부터 거래가 좀 제한이 되는 건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에 거래가 멈추는 종목들은 모두 79개입니다. 네. 먼저 YG플러스 등 26개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들은 8월 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정규 시장과 종가 매매 시장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9월 1일부터는 풀무원 등 53개 종목이 추가로 거래 정지에 들어갑니다. 이 종목들은 정규작뿐만 아니라 프리마켓, 애프터마켓에서도 거래가 중단되는데요. 넥스트레이드 측은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 같은 주요 지수 종목은 거래를 멈출 수 없다면서 그 외 종목 중에서 거래량이 많은 순서대로 정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종목들이 이번에 주로 대상이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정규장이 끝나고 난 뒤에 이렇게 8시까지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이용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거래 중지라는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이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핵심은 바로 15%룰 때문이었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대체거래소는 최근 6개월간의 일평균 거래량이 국내 전체 거래량의 15%를 넘으면 안 됩니다. 넥스트레이드는 지난 3월에 출범을 했는데요. 출범 6개월 차인 오는 9월 말부터 이 규제가 본격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거래 비중이 15%에 거의 다가간 상황입니다. 지난 8월 14일 기준으로 보면 넥스트레이드의 하루 평균 거래량이 약 2억 주였습니다. 국내 전체 거래량의 14.4% 수준인데요. 지난 6월에는 한때 16%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거래 대금으로 봤을 때는 더 큰 상황인데요. 이 하루 평균 8조 원인데 이 한국거래소 거래 대금의 절반 가까운 규모입니다. 시장 점유율도 33%를 넘은 수준인데요. 이런 추세라면 9월 안에는 15%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시각이었고, 그래서 규정을 어기기 전에 선제적으로 거래를 줄이겠다는 게 이번 조치의 배경입니다. 넥스트레이드 측도 규정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 미리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규제 때문에 지금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거래할 때 얼마나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될지 이 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투자자들에겐 좀 어떤 영향을 좀 끼치게 될까요? 네, 일단 우선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거래소에서는 그대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해당 종목도 정상적으로 사고 팔 수가 있는데요. 또 국내 주식시장은 주문을 넣으면 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중에서 더 유리한 쪽으로 자동 배분되는 구조라서 많은 투자자들은 거래 중지를 체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넥스트레이드에서 활발히 거래해온 일부 투자자들은 혼란을 겪을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사전 예고가 충분치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넥스트레이드 전체 수익에는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거래 정지 종목이 주로 시가총액 하위 종목들이고 거래 대금을 많이 차지하는 대형주는 계속해서 거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애초 15%라는 수치가 대체거래소가 이렇게 빨리 성장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채 설정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아직 제도를 바꾸기에는 이르다는 신중론도 맞서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안은 복수거래소 체제의 안착을 위해서 불가피한 조정이라는 평가와 투자자 혼란을 줄이려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넥스트레이드에서 지금 79개 종목 8월 20일부터 30일까 다음 달 30일까지 정규 시장과 종가 매매 시장에서 빠진다고 합니다. 이 점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아이디어들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최근 LNG 운반선 대형 수주 소식을 따냈습니다. 무려 2조 1천억 원 규모라고 하는데요. 다소 좀 주춤했던 이 수주 흐름이었었는데 이렇게 좋은 소식이 다시 들려오게 된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삼성중공업이 오세아니아 선주 두 곳으로부터 LNG 운반선 6척을 수주했습니다. 계약 규모만 2조 1천억 원에 달하고요. 선박들은 2028년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번 계약으로 삼성중공업은 올해 수주 목표의 98억 달러 가운데 절반 가까운 48억 달러를 이미 채웠습니다. 특히 상선 부문만 보면 목표액의 70%를 달성하면서 확실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해 수주 실적을 살펴보면 LNG 운반선 7척, 셔틀탱커 9척, 에탄 운반선 2척, 원유 운반선 4척, 그리고 컨테이너선 2척까지 다양한 선박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약 1조 원 규모의 해양 설비 예비 계약도 체결했는데요. 삼성중공업은 연말까지 부유식 LNG 설비, 즉 FLNG 1기까지 추가 확보를 해서 수주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전략입니다. LNG 운반선과 FLNG 모두 친환경 에너지 전환 흐름에 힘입어서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이번 계약 아무래도 금액적인 면에서도 눈에 띄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그 배경일 것 같습니다. 요즘 국제 해운 시장뿐만이 아니라 규제 환경이 계속 빠르게 좀 변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삼성중공업 어떤 기회를 좀 얻어갈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이번 변화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친환경 규제 강화와 좀 맞물려 있습니다. 국제회사기구가 해운업에 탄소세를 도입을 하기로 하면서 선주사들은 기존보다 연료 효율이 높고 또 친환경 기술을 갖춘 선박을 원하게 된 건데요. 이런 흐름에서 LNG 운반선은 대표적인 친환경 선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꾸준히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FLNG는 바다 위에서 가스를 바로 채굴해서 액화하고 운반선에 실을 수 있는 첨단 시설인데요. 가격이 1기에 2조 원에 육박할 만큼 규모가 크고 조선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LNG 운반선, FLNG, 친환경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에 집중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수주는 단순한 대형 계약을 넘어서서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 삼성중공업이 입지를 확실히 넓혀가는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이렇게 대형 계약을 넘어서서 친환경 선박 안에서도 계속해서 좀 입지를 넓혀 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포착이 됩니다. 요즘 삼성중공업이 비롯해서 국내 조선사들 마스가 프로젝트로 인해서 계속해서 좀 호재가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중공업 또한 이 과정에서 어떠한 전략들을 좀 세우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삼성중공업은 이 마스가 프로젝트에서 FLNG를 중심으로 해서 현지 조선소와 협력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FLNG는 기술력과 자본력이 동시에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이 가진 경쟁력이 잘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다른 조선사들도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미국 조선소를 직접 인수했고 HD 한국조선해양은 현지 기업과 협력 관계를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워싱턴 DC에 전담 사무소 설치를 검토하면서 제도적인 뒷받침을 준비 중이고요. 사실 미국 조선업은 사실상 붕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동맹국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한국 조선사들이 기술과 인력을 제공하는 대신 미국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확보하는 구조인데요. 삼성중공업 입장에서는 LNG와 FLNG 경쟁력을 앞세워서 미국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이 크고요. 또 정부 협력이 더해진다면 중장기적으로 수주 기반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이번에 LNG 대형 운반선 관련해서 계약을 한 만큼 수주 목표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친환경 규제뿐만이 아니라 한미 조선 협력까지 더해지면서 앞으로 조선업에 대해서 이 안에서의 랠리가 어떻게 펼쳐질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이 인도에서 대규모 제철소 설립을 본격화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난해부터 좀 준비해온 소식인데요.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고 어떤 내용인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일단 포스코가 인도 1위의 철강사인 JSW 그룹과 손을 잡고 대형 제철소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8일 뭄바이에서 두 회사가 주요 조건 합의서를 체결했는데요. 후보지는 인도 동부의 오디샤주입니다.
석탄과 철광석 같은 원료가 풍부해서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번에 규모도 커졌습니다. 당초에는 500만 톤 정도를 계획했는데 이번에는 20%를 늘려서 연간 600만 톤을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가 해외에 짓는 제철소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고요. 지분은 포스코와 JSW가 각각 50%씩 나누는 구조입니다. 앞으로 투자 조건과 인허가 절차를 마치면 본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지금 당초 계획한 것보다 20%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포스코가 해외에 짓는 제철소 중에 가장 큰 규모라고 하는데요. 정말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왜 하필 인도냐라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철강 산업에서 인도가 어떤 의미를 또 갖고 있는 걸까요? 네, 사실 인도는 지금 세계에서 철강 수요가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철강 소비량이 1억 4,700만 톤으로 전년보다 12% 가까이나 증가했는데요. 최근 몇 년간을 살펴보면 매년 9에서 10%씩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인도 정부가 대규모 인프라 건설과 제조업 확대에 힘을 쏟고 있기 때문인데요. 글로벌 분석기관인 WSD도 2030년이면 인도의 철강 소비가 1억 9천만 톤을 넘을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포스코 입장에서는 국내외 철강 수요가 둔화되는 상황 속에서 인도가 확실한 돌파구가 되는 것으로 포착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함께 협력을 맺게 된 겁니다. 이미 마하라슈트라주에는 냉연 도금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또 여러 지역에는 가공 공장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일관 제철소까지 세우게 된다면 원료부터 생산, 가공, 판매까지 현지에서 완결되는 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인도가 지금 철강 수요가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인도 안에서 제철소를 세우겠다라는 포스코의 이 포부가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프로젝트 포스코 안에서 전체 전략 쪽에서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의 전망은 또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핵심은 포스코가 추진 중인 철강 경쟁력 재건입니다. 장인하 회장 취임 이후에 포스코는 국내외에서 투자를 계속 확대해 왔는데요. 일단 국내에서는 AI와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 제철소, 그리고 수소환원 제철 같은 친환경 기술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는 성장성이 큰 인도와 북미에서 상공정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요. 상공정은 철광석을 녹여서 쇳물을 만드는 초기 공정으로 철강 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에는 현대차 그룹과 함께 미국 루이지애나의 일관 제철소를 세우겠다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제는 인도와 북미 두 시장을 축으로 해서 글로벌 공략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비치고 있고요. 이번 인도 프로젝트는 규모도 최대일 뿐만 아니라 현지 1위 그룹인 JSW 그룹과 협력한다는 점에서 안정성이 높습니다. 철강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인도 시장을 선점한다는 의미가 현재 큰 상황이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포스코 실적에도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포스코 아무래도 지금 인도 제철소 합작을 통해서 신흥 시장을 공략하겠다라는 포부로 보입니다. 더욱더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글로벌 철강 산업에서도 지금 입지를 넓혀나가고 있는 만큼 하반기의 실적 그리고 내년의 실적이 어떻게 연결이 될지까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투자자 입장에서도 좀 단기적인 성과를 노렸다라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인도라든지 북미 시장에서 활성화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주목해 보시면 포스코 안에서의 입지들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잠시 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미국이 유럽과 함께 우크라이나 안보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3자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며 전쟁 종식에 대한 낙관적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안보 보장 참여를 강력한 신호로 평가하며 트럼프가 제안한 푸틴과의 3자 정상회담에도 동의했습니다. 미국 8월 주택시장 지수가 31을 기록하며 전월 33대비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34도 밑돈 수치입니다. 전미주택건설업협회 주택시장지수는 신축 단독주택 신뢰를 보여주는 지표로 50 미만이면 부정적 평가를 뜻합니다. 신규 주택 판매 신뢰지수가 부진한 가운데 건설업계는 고금리로 인한 구매 여력이 가장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경영난을 겪는 인텔 지분 10% 취득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미 정부는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지분 투자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성사될 경우 인텔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소식에 인텔 주가는 5일 연속 상승세를 마치고 3% 넘게 하락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미국 고용 둔화를 근거로 올해 연준이 3차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9월, 10월, 12월 각각 0.25%포인트씩 인하하고 내년에도 2차례 추가 인하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골드만은 일자리 성장 추세가 월 3만 개에 불과해 완전 고용 유지 기준인 8만 개를 크게 밑돈다고 지적했습니다. 밤사 있었던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월요일 뉴욕 증시는 좀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 연준에 관한 연설이 있을 예정이고요. 관련해서 의사록까지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또 진행 중이죠. 관련해서 계속해서 시장은 좀 관망세, 눈치 보기 장세가 이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만이 상승을 해줬는데요. 0.03%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0.01% 보합권에서 머물다가 결국엔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다우존스 지수 또한 0.08% 하락했습니다. 오늘 좀 거래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상승으로 출발은 했었는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이 좀 더 깊은 모습이었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에서 미국이 도와줘야 된다라는 스탠스를 보이면서 그래도 시장은 좀 반등해주는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이점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 0.16%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그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상승해 줬습니다. 0.41%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WTI 국제 유가는 우크라이나 이 휴전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이뤄졌었는데 오늘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여전히 종전에 대해서는 이 휴전에 대해서는 좀 안개 속이다라는 이야기가 같이 나오고 있죠. 0.97% 상승하면서 배럴당 62달러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히트맵 통해서 어떤 흐름을 가졌는지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혼조세 보였고요. 거래량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띄게 많이 오른 종목과 눈에 띄게 많이 떨어지는 종목은 많이 없었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짙었었는데 이 막판으로 갈수록 그래도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0.86% 상승하며 마감했고요. 브로드컴과 AMD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보합권에서 계속 등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0.59%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라클은 0.32% 상승했고요. 관련해서 인텔이 좀 눈에 띕니다. 3.6% 하락했습니다. 인텔 지난주에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였었죠. COI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의 지분을 사들이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지난주에 5일 연속으로 좀 랠리가 있었던 탓에 오늘은 좀 다소 쉬어가는 흐름 가졌는데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은행주 단에서는 그래도 좀 견조한 흐름이 이어졌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AI 관련돼서는 이 골드만삭스에서는 관련해서 조금 거품일 수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오픈 AI의 샘 알트먼 또한 지금 AI 버블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반도체 종목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구글은 0.3% 하락했고요. 또 메타 또한 조금은 지지부진한 흐름 가졌습니다. 2.2% 하락했습니다. 이 메타에서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동 대상으로 AI 챗봇 정책에 대해서 지금 조사에 착수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좀 우려가 있는 모습이죠. 2% 거의 3%대에 가까운 하락이 있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어제 관련해서 투자자들이 많이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오늘도 1.4% 상승하면서 상승에 대한 랠리가 연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 종목을 통해서 어떤 흐름이 있는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과 노보노디스크, 듀오링고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모두 상승하는 흐름이었었는데요. 먼저 아마존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스타링크 관련해서 조금은 노린 모습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에서는 지금 일본 기업과의 함께 좀 협업을 해서 위성 통신 관련된 시장에 진출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인공위성 그리고 위성 관련된 이 통신 기업은 스타링크가 좀 독점이었었는데요. 이제 테슬라, 이 스타링크를 조금은 겨냥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아마존에서도 인공위성 그리고 위성 통신과 관련된 시장에 진출하겠다라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아마존과 일본의 라쿠텐 그룹이 손을 잡고 오는 2026년까지 일본 위성통신 시장에 본격 진출을 합니다. 일본의 총무성은 무선 주파수 대역과 전파 출력 같은 핵심 규제를 조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고요. 빠르면 2026년 여름부터 사업자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기지국 없는 산간 지역이라든지 섬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위성 직접 통신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번 진출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 CEO의 이 스페이스X죠. 이 스타링크가 사실상 독점해온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스타링크가 글로벌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존과 라쿠텐이 힘을 합쳐서 경쟁 구도를 만들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라쿠텐의 역할이 조금 더 큽니다. 지금 모바일 쪽에서 이 인공위성 관련된 스타트업과 함께 출자를 해서 위성 개발에 진행 중에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 서비스 또한 단계적으로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우선 2026년 하반기에는 문자 송수신 서비스를 먼저 시작하게 되고요. 이후에는 통화라든지 동영상 스트리밍까지 가능하도록 통신망을 더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마존 역시도 위성 전략을 계속해서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9년까지 3,200기 이상의 위성을 발사해서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운 상황이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전 세계 위성 통신망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가 계속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스타링크의 독점이 있지만 이 안에서 독점을 깨고 위성 통신 안에서도 아마존이 자리할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아마존 2029년까지 3,200개의 위성을 발사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간밤 주가는 소폭 상승했지만 앞으로의 이 위성에 대해서도 실적이 찍히게 된다면 앞으로의 상승에 대한 이 여력도 있는 거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 아이디어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도 체크해 볼까요? 네, 노보노디스크입니다. 관련해서 위고비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위고비가 메시 치료제에 승인됐다라는 소식입니다. 메시 치료제 안에서 승인이 된 만큼 이제는 비만 치료제를 넘어서 실제로 간암에 관해서도 간 수치에 관련된 치료제가 될 수 있다라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간밤에 3% 거의 4% 가까운 상승 흐름을 가졌습니다. 이 메시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지방 간염 치료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관련해서 이 비만 치료제를 넘어서서 더 크게 확장이 된다라는 입지가 더 강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위고비의 최고 용량인 2.4 주사가 메시 치료제로 승인이 된 건데요. GLP-1 계열의 의약품 중에서는 최초 약제가 된 겁니다. 메시 같은 경우에는 간에 독성 지방 분자가 쌓여서 발생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감염증이라든지 조직 손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렇게 가장 센 2.4 주사가 치료제로인 만큼 쉽게 조금 더 치료의 목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식 승인을 위해서는 제약사가 추후에 확증 임상 시험에서 장기간 또는 추가 효능을 또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당뇨병 관련된 소식인데요. 오젬픽입니다. 지금 이 현금 결제 환자에게는 어느 정도 할인하는 제공이 된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계속해서 비만 치료제 안에서도 경쟁력이 계속 있는 상황이고요. 당뇨병 안에서도 경쟁이 좀 더 심화가 된 만큼 월 499달러로 제공하겠다라는 점은요. 앞으로의 경쟁 우위를 조금 더 갖춰 나가겠다라는 스탠스로 보이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GLP-1 기반으로 매시 치료제가 최초로 지금 위고비가 선정이 된 만큼 앞으로의 임상 시험이 어떻게 진행될지까지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위고비 전체 용량은 아니고요. 가장 높은 2.4 주사제이니까요. 이 점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종목 통해서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듀오링고입니다. 오늘 굉장히 시세를 크게 뿜어줬습니다. 13% 가까운 흐름이었는데요. 일단 월가에서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난주 이 실적 발표 시즌 때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실적 전망 또한 좋게 나오면서 듀오링고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스탠스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월가에서도 지금 현재 긍정적인 투자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먼저 시티은행 같은 경우에는 매수 의견을 내놨고요. 목표 주가 40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키뱅크에서는 투자 의견 상향 조정했고요. 목표 또한 460달러 선을 상향 조정했다라는 것까지 함께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그래도 우려가 되는 부분은 AI 번역 서비스였는데요. 그래도 AI에 대한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평가가 조금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 점으로 봤을 때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도 나왔고 실적에 대해서도 상향이 조정된 만큼 월가에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내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듀오링고 같은 경우에는 언어를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죠. 그런데 음악에다가 체스 그리고 수학까지도 학습 영역이 조금 더 확장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글로벌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 지속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성장 랠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긍정적인 모멘텀 해석이 되고 있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간밤에 역시나 이슈들이 많았는데요.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세 가지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슈죠.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간밤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남을 가졌습니다. 백악관에서 만났는데요. 관련해서 소식들 전해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인도에서 대규모 세제 개편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함께 참고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금 시장을 이끌었던 이야기입니다. 바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돕고 관여해야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관련해서도 지금 우크라이나를 더욱더 돕겠다라는 스탠스로 보이는데요.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이 계속해서 이뤄졌고요. 유럽 정상들과의 회담까지 같이 있으면서 이 휴전에 관해서도 계속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 미래 또 안전 보장에 관여하겠다라는 스탠스가 있는 만큼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이 일단 제1의 방어선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했고요. 그들을 도와줄 것이다. 우리는 관여해야 된다라는 스탠스가 있다는 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날 유럽 정상들과의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전제 후에 매우 좋은 보호뿐만이 아니라 좋은 안전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또 한 번 강조를 했고요. 평화 협정을 추진하는
있는 그런 구상까지도 재확인한 상황입니다. 또 영토 문제 관련해서도 이런 민감한 상황은 제3자 회담에서 논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어떤 회담 과정들이 이어지게 될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이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떤 발언을 했는지도 다음 장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시 이 러시아와의 3자 회담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본인은 준비가 됐다.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는 매일 공격을 받는다. 전쟁을 멈춰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회담이 열리기 직전에 새벽에는 실제 우크라이나에 또 한 번 이게 공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사상자가 또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까지도 전해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군과 정보, 장비 등 미국에게 바라는 것이 굉장히 많다. 모든 것을 바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첫째는 강한 우크라이나 군대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무기와 사람 훈련 정보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두 번째에서도 이런 국가들이 많이 도와줬으면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남겼습니다. 또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의지의 연합이라는 차원에서 안전보장군에 관해서 미국의 참여를 가리키는 것을 계속해서 좀 스탠스를 보였다고 하니까요.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국내 정치에 관한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 중에 선거를 치르는데 이렇게 열려 있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물론이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국민이 민주적이고 개방적이며 합법 적인 선거를 치르려면 전장과 하늘, 바다 모든 것이 지금 휴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역시나 선거 관련해서는 지금 열려 있다라는 스탠스 보였으니까요. 이 점까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아동에 관해서도 계속해서 이 감사를 좀 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트럼프 대통령 이 멜라니아 여사가 직접 이 아이들에게 또 서한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도 감사 인사를 표한 모습으로 체크가 되고 있고요. 살인과 전쟁을 좀 멈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스탠스가 여전한 상황이니까요. 관련해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3자 회담이 어떻게 진행될지까지 눈여겨보시면서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들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이슈도 살펴볼까요? 지금 인도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관세 이야기도 역시나 빼놓을 수가 없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에 대해서 초고율 관세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50% 관세였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대규모로 고율 관세가 있는 만큼 인도 입장에서는 이제 대규모 세제 개편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련해서 이 8년 만에 대규모 세제 개편이라고 하는데요. GST 개혁입니다. 2017년부터 상품과 서비스의 부가세 개념에 GST를 적용해 왔습니다. 기존에는 4단계로 나뉘어져 있어서 굉장히 좀 복잡한 구조였는데요. 이번에 모디 정부가 5%와 15%, 5%와 18% 두 가지로 단순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동차라든지 전자제품에 적용됐던 최고 관세율이 28%였는데요. 그 점은 폐지가 된다는 겁니다. 소비자들도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포장식품이라든지 소비재 같은 12% 품목이 이제는 5%로 대폭 인하가 되는 거고요. 소형차에 대한 세율 또한 18%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보험료에 부과되던 18% 이 세율도 이제는 5%로 인하가 되면서 계속해서 좀 국민들에게는 좀 더 완화가 되는 가계 부담을 좀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개편안 오는 10월에 GST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해서도 주가 흐름들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대규모 세제 개편, 아무래도 지금 세제 관세에 대해서 이제는 인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만큼 관련된 주가들도 움직였습니다. 소비재, 보험,
소형 자동차 관련해서는 주가들이 움직였는데 자동차 보험주가 급등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또 네슬레와 같은 소비재 업체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인도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이런 공장들 그리고 기업들에 대해서도 글로벌 기업들이 계속해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인도 안에서의 대규모 세제 개편이 어떠한 방향으로 좋은 소식을 불러올 수 있을지까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클로즈업이었습니다. 댓글 답해준 아나운서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민 앵커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는 어떤 고민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비메모리 약하더니 보안으로 반전이라는 댓글입니다. 요즘 보안 이슈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또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양자 컴퓨터를 못 듣는 이 보안 칩을 업계 최초로 이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이 보안 관련해서 좀 스탠스가 많은 만큼 이 삼성전자의 소식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삼성전자 쪽에서 비메모리 쪽에서도 드디어 좋은 소식이 있다라는 말 먼저 전해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시면요. 이번 소식이 반도체 업계뿐만이 아니라 보안업계 전반을 뒤흔들 만한 이슈가 되겠는데요. 삼성전자가 내놓은 건 S3SSEEA라는 새로운 보안칩입니다. 이 핵심은 이 칩이 하드웨어 수준에서 양자 내성 암호를 직접 탑재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우리가 흔히 쓰는 암호 체계는 수학적 난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슈퍼컴퓨터로도 사실 해킹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면서 계산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요. 또 기존 암호가 뚫릴 수 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삼성은 이 점을 문제점으로 보고 이 양자 컴퓨터 시대에도 새로운 암호 체계를 하드웨어 칩으로 구현해낸 겁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눈여겨볼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이 보안칩의 경우에는 모바일 AP와 현재 완전히 독립적으로 작동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안에 이 보안 모듈이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번 칩의 경우에는 별도의 독립칩이기 때문에 AP 종류에 상관없이 장착이 가능하고 또 기기 확장성도 훨씬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IoT 기기, 웨어러블, 자동차, 심지어는 금융 단말기까지도 적용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한 성능적인 면으로도 함께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프트웨어로 PQC 연산을 돌리게 되면 속도가 느려지고 또 배터리 효율에도 부담이 가는데 삼성의 하드웨어 보안칩은 최대 17배 빠른 연산 속도를 자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와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게 됐다는 점에서 단순히 보안칩 이상의 이런 서비스 신뢰를 보장하는 핵심 부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기대감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보안칩일 것 같은데요. 일단 보안칩이 독립적으로 작동한다라는 점에서 눈에 띕니다. 이제는 애플리케이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별도의 독립치이기 때문에 기기에 대해서 확장성이 매우 넓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삼성의 시스템 LSI 사업부에도 지금 변화가 있을 예정일까요? 네, 먼저 이번 PQC 보안칩 양산은 단순히 한 개 제품을 만드는 차원을 넘어서서 사실 삼성 시스템 이 LSI 사업부의 체질 개선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동안 메모리 반도체 강자는 이제 삼성전자다, 맞다 이런 이미지가 있긴 했지만 이 비메모리 부분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이 약하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이번 성과는 그 한계를 뚫고 또 삼성도 보안과 AP 그리고 이미지 센서 같은 시스템 반도체에서 기술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신호로 읽힙니다. 실제 사례로 확인해 보시면요. 이 갤럭시 Z 플립 7에는 엑시노스 2500이 탑재되었고 또 애플이 차세대 아이폰용으로 사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이미지 센서도 삼성 시스템 LSI 설계품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이번 보안칩은 단순히 최초 양산의 타이틀을 넘어서 시스템 LSI 사업부가 AP, 또 이미지 센서, 보안칩까지 라인업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비메모리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확실히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또 업계에서의 반응도 삼성이 비메모리에서 드디어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함께 나오고 있고요.
결국 이번 보안칩은 기술적인 상징성 그리고 사업의 전환점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지금 양자 해킹까지 대비한 보안칩을 업계 최초로 또 생산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비메모리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뿜뿜 또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리밸런싱이라 쓰고 정리해고라 읽는다라는 댓글입니다. 요즘 리밸런싱 관련해서도 계속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SK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네, SK 쪽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시면요. 먼저 반기 실적을 본다면 이 리밸런싱의 효과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SK의 별도 세전이익이 전년 대비 420% 증가한 2조 7천억 원, 또 당기순이익은 428% 늘어난 2조 1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이익 규모가 미미했는데 올해는 단숨에 조 단위 흑자를 낸 구조입니다. 이에 대한 핵심 배경은 지난 3월 단행한 SK 스페셜티 지분 매각에 있는데요. 반도체 공정용 특수가스 회사 지분 85%를 이 한행컴퍼니에 매각을 하면서 2조 6천억 원 수준의 영업액 수익을 확보한 겁니다. 사실 일회성이긴 하지만 이 지주사 입장에서는 현금 유입 효과가 또 상당했고요. 또 이를 통한 재무 구조도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실제로 순차 입금은 10조 5천억 원에서 8조 1천억 원으로 약 2조 4천억 원 정도 감소를 했고요. 부채 비율 쪽에서도 86%가 사실 76%대로 안정화됐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순차 입금 의존도는 38.7%에서 27.9%로 내려왔는데 이건 단순히 숫자 정리의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경기 변동성에 있어서도 이 자금 조달의 리스크를 줄이고 또 이자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계열사 정리 속도입니다. 1년 만에 계열사 수가 219개에서 198개로 줄었는데 이는 단순히 축소가 아니라 중복과 또 비핵심 사업을 정리하고 관리 효율을 높였다 이런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결국 작지만 강한 포트폴리오 이런 과정으로 재편하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SK의 리밸런싱 효과가 계속 톡톡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분 매각으로 인해서 재무 구조에도 지금 탄력을 받은 모습이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핵심 자회사에도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다 지금 나서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네, 먼저 사실 지주사의 본질적인 역할을 확인했다라는 부분으로 현재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SK이노베이션이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를 했는데 SK가 직접 4천억 원을 현금으로 출자했고요. 또 나머지 1조 6천억 원은 금융기관과 PRS 계약을 맺어서 사실상 전액 참여를 했습니다. 지주사가 자회사의 성장 기반 마련 소방수 역할을 해준 것인데요. 이런 방식은 단순히 자금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지주사가 직접 참여하면 시장에서는 모 회사도 책임지고 있다. 이런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의 안정과 또 주가 방어 효과까지도 함께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다른 그룹의 사례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이 포스코홀딩스가 포스코 퓨처엠 유증에 절반 가까이 참여했는데 이후 주가가 무려 36% 정도 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삼성전자 역시도 이 삼성 SDI 유상증자에 참여를 했고요. 주가는 약 2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SK 역시 또 단순히 재무구조 개선에만 머무르지 않고 핵심 자회사 경쟁력을 키우면서 이 지주사와 자회사 모두의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살펴보시면요. 이 지주사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자체가 또 중요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유효합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 SK 이렇게 투트랙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분 매각을 하면서 재무 건전성을 챙기고 있고요. 또 자회사까지 지원을 하면서 주가 상승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시세보다 장기 전략이 더 인상적이라는 댓글입니다. 네, 단기 시세보다는 장기 전략이 더 인상적일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일까요? 네, 마지막 댓글에 대한 종목은 HMM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자사주 매입 소각은 단순히 주식을 사고 파는 이벤트를 넘어섰다라는 해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첫째, 이 규모 자체가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HMM의 전략적 자신감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2조 원이라는 금액은 공개 매수 시장에서도 대규모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를 통해 회사는 주주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믿고 있다라는 명확한 신호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매입 후에 주식을 소각한다는 점이 핵심이라는 점인데요. 유통 주식 수를 줄이면 정기적으로 주주 구조가 안정이 되고 또 기업 가치가 집중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순히 지표상 수치를 개선하는 차원이 아니라 장기적 재무 안전성의 기업 전략 실행에 일종의 기반을 마련하는 전략적 조치로 보고 있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 대주주 참여 여부가 변수로 작용합니다. 산업은행이나 해양진흥공사 같은 주요 주주가 참여하게 되면 아무래도 일반 주주의 배정 물량이 줄어들고요. 또 참여하지 않은 일반 주주의 기회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단순 배정 조정이 아니라 주주 참여 유도와 또 지배구조 관리까지 고려한 설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HMM 어제 2조 원 규모의 이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발표했죠.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어제는 7% 급등하는 흐름까지도 가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이슈로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HMM에게 주는 이 전략적인 의미나 메시지가 또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번 일의 경우에는 단기적인 이벤트성을 넘어서서 사실은 전략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또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주주들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회사가 자사주를 대규모로 매입하고 또 소각하는 건 우리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회사를 계속해서 믿고 있다라는 시그널로 해석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 경영 전략의 연장선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통 주식이 줄면서 회사는 향후 전략적 결정을 내릴 때보다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확보할 수 있고요. 또 주주 친환경적인 정책을 실현하면서도 이 재무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치의 경우에는 이 HMM이 장기적으로 또 어떤 기업과 성장하려고 하는지 이 시장과의 가치를 또 주주에게 보여주는 행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주가 관리를 넘어서서 기업 철학과 또 전략 방향성까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MM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 소식, 아무래도 지금 주주 친화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장기 전략에 대한 방향성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만큼 어제 시장에서 반응을 해줬습니다. 7% 급등을 보인 만큼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주가 흐름을 보이게 될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댓글 답해준 아나운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민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는 또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역시 세 가지로 준비해봤는데요. K원전 관련된 소식입니다. 우려가 되고 있는 목소리가 있는데 어떤 소식인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LIG 넥스원 이야기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경제 단독 보도였습니다. 윤석열 전 정부가 지금 체코 원전 수주를 성사하기 위해서 이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맺은 협정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좀 논란이 커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겉으로는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사업을 따냈다라는 성과였는데요. 이 협정안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요. 한국 기업에 불리한 조항들이 많다라는 지적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긴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핵심은 한수원과 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맺었던 타협 협정서였습니다. 네. 조건을 함께 살펴보면요. 한국이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약 6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9천억 원어치의 기자재와 서비스를 반드시 웨스팅하우스에서 사야 합니다. 여기에다가 2,400억 원가량의 기술 사용료까지 추가로 내야 하고요. 문제는 이게 체코 원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 계약 기간도 무려 50년이나 돼서 사실상 장기간 웨스팅하우스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연료 공급권입니다. 체코와 사우디에 들어갈 연료는 100% 웨스팅하우스가 공급하기로 했고 다른 나라에 수출할 경우에도 절반은 무조건 이 회사 몫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결국 두산에너빌리티나 한전 원자력 연료 같은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설 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보자면 지금 웨스팅하우스에 좀 종속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점이 좀 따져볼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좀 불평등한 구조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원전 한 기 건설비가 10조 원이다라는 규모에서 봤을 때는 웨스팅하우스에 돌아가는 목도 좀 만만치가 않은 것으로 포착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건들 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가 또 있을까요? 네, 일단 핵심 같은 경우 살펴보면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작년 7월에 한수원이 수주전에서 최종 우선 협상 대상자로 뽑히면서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율이 오를 정도로 상징적인 성과였는데요. 그런데 곧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한국형 원자로 APR-1000에 우리 기술이 들어갔다면서 체코 당국에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이 분쟁이 길어지게 된다면 체코와의 본계약 자체가 무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체코 정부도 계약을 더 미룰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결국 한국은 웨스팅하우스와 협정을 맺고 지식재산권 분쟁을 서둘러 끝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즉 24조 원짜리 체코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불리한 조건을 감수했다는 게 업계 분석입니다. 네, 작년에 정말 이 체코 원전 관련해서 분석을 좀 따내기 위해서 마음 졸였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단기 성과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주권 사이에서 좀 고민했다라는 점까지 함께 이렇게 포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원전 산업이 차세대 기술 개발뿐만이 아니라 수출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가장 큰 걱정이라고 한다면 차세대 원전 시장 진출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특히 SMR 분야가 그렇습니다. SMR 같은 경우에는 기존 대형 원전을 소형화한 모듈 형태입니다. 설치가 간편하고 또 대량 생산도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쯤에는 400조 원 규모 시장으로 커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 SMR 관련해서 정말 계속해서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이 문제는 이번 협정에 SMR까지 웨스팅하우스 검증을 받아야 수출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 중인 ISMR도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만의 원천 기술이 포함됐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발목이 잡힐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검증 절차도 웨스팅하우스 쪽에 유리하게 짜여 있는데요. 한국이 요청하면 90일 안에 답을 줘야 하는데 이게 지연이 된다면 제3기관 검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3기관도 미국 기관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웨스팅하우스가 마음만 먹으면 한국의 차세대 원전 수출을 늦추거나 또 막을 수도 있는 건데요. 업계에서는 이번 협정으로 국내 기업이 핵심 설비 경쟁력을 키우는 데 제약이 생기고 장기적으로는 원전 주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원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원천 기술이 포함됐다라고 웨스팅하우스가 주장을 하게 된다면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이슈들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될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도 이번에 원전 산업으로 인해서 앞으로 좀 어떻게 성장을 할지 우리 기업들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게 될지 주목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들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올 상반기에 D램 1위 자리를 내주면서 좀 고전하기도 했었는데요. 올 하반기부터 지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수요뿐만이 아니라 재고 조정 효과까지 맞물리면서 반등에 대한 신호를 보이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사실 삼성이 상반기에는 조금 주춤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반도체에서 다시 기회를 다잡겠다라는 전략을 엿보이고 있는데요. 상반기 D램 점유율이 32.7%까지 내려가게 되면서 30년 넘게 지켜온 1위를 내주게 됐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상황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창고에 쌓여있던 재고가 빠르게 소진이 되면서 이제 정상 궤도로 다시금 돌아오고 있고요. 실제로 상반기에만 재고가 약 2조 원 정도 줄었고 재고가 팔리는 속도를 보여주는 회전율도 뚜렷하게 올라가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AI 서버 핵심 부품인 HBM3 판매 비중이 하반기에만 90%를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DDR5나 SSD 같은 고부가 제품까지 잘 팔리면서 수익성이 확실히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도 영업이익 전망치를 잇따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HBM 매출이 올해보다는 2배 넘게 성장할 거라는 기대도 나옵니다. 결국에는 상반기 부진은 이제 털어내고 본격적인 반등 국면에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도 올라지고 있고요. HBM 매출이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2배 이상 오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이 계속해서 좀 살아나고 있는 삼성전자 요즘의 모습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삼성전자가 일본의 오코하마에 지금 대규모 패키징 연구소를 짓는다라고 해서 또 한 번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이번 요코하마 투자는 삼성전자가 장기적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내놓은 전략이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패키징은 반도체 마지막 단계 공정인데요. 여러 칩을 한데 묶어서 성능을 높이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AI 칩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마지막 승부처라고도 시장에서는 불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장의 1위를 꼽자 하면 바로 대만의 TSMC가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요.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빅테크들이 대부분 TSMC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삼성과는 격차가 조금 벌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이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일본 요코하마에 약 2,500억 원을 투자해서 연구소를 세우고 있습니다. 요코하마는 일본의 주요 소재 부품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현지 협력 효과가 크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일본 대학의 석 박사급 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면서 연구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즉 이번에 삼성전자의 요코하마 투자는 파운드리 경쟁력을 강화해서 TSMC를 따라잡기 위한 장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업황 회복과 함께 지금 장기 투자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는 삼성전자 모습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인수 합병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히타치 자회사 인수전에 참여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삼성은 하반기 좀 반등을 위해서 체질 개선에 나선 모습인데요. 인수 합병에도 적극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인수전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게 일본 시장을 다시 두드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겠습니다. 히타치가 매각을 추진하는 회사는 히타치 글로벌 라이프 솔루션즈인데요. 연 매출만 보더라도 3조 원대고요. 일본 전역의 생산 거점과 또 유통망을 갖춘 기업입니다. 만약 삼성이 히타치 인수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그동안 가장 큰 약점으로 꼽혀왔던 유통망 부족을 단숨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 가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성숙 단계에 머물러 있고 현지 소비자들이 한국 기업 산하의 브랜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변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요. 삼성이 가지고 있는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제품군에다가 일본의 히타치가 쌓아온 현지 네트워크까지 더해진다면 앞으로 시너지가 충분하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또 삼성은 반도체 업황 반등과 더불어서 인수 합병을 계속해 나가면서 사업 외연까지 넓히고 있는 모습도 최근 들어서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전방위 행보가 앞으로 주가와 또 실적 반등의 폭을 더 키우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삼성전자 지금 반도체 업황 회복을 계기로 해서 계속해서 반등의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중장기 전략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인수 합병 소식까지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팔로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산업계 소식입니다. LIG 넥스원이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사무소를 확장 이전하면서 중동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 행보는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지 따져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조치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사무소 이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현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거점 강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IG 넥스원은 지난 14일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확장 이전 기념식을 열었는데요. 대표이사와 해외 사업 부문장은 물론이고 사우디 정부와 현지 방산기업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은 첨단 방공 무기에 대한 수요가 아주 큰 상황입니다. 특히나 장거리 요격 시스템인 엘셈 같은 무기에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요. LIG 넥스원은 그동안 현지 맞춤형 연구 개발과 사후 관리로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이 사우디에 사무소를 확장하게 되면서 고객과 협업이 더 가까워지고 사업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사우디를 비롯해 UAE, 카타르 등 중동 국가들이 방위력 강화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LIG 넥스원이 현지 거점을 확실히 넓혀나가는 건 앞으로 대형 계약을 따내는 데도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이번 조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영업망을 넓히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중동 수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발판이 될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중동에 대해서 거점을 더 발판을 넓혀 나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LIG 넥스원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처럼 요즘 방산 업계들의 주가가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휴전에 관해서도 계속해서 이슈가 있는 만큼 관련해서도 시장이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상반기에는 방산주가 거의 주도를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방산주가 단기적으로는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LIG 넥스원 주가가 지난 한 달 동안 19% 넘게 빠졌고요. 다른 방산주들도 살펴보면 현대로템이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약보합세를 계속해서 보여왔습니다. 가장 큰 이유를 꼽자면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휴전 가능성이 거론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쟁이 멈추게 된다면 무기 수요가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거고요. 여기에다가 일부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면서 투자 심리도 조금은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큰 흐름을 봤을 때는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증권가에서는 글로벌 방산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고 있다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나토가 이미 2035년까지 회원국의 국방비를 GDP의 5%까지 끌어올리기로 합의를 했고요. 또 독일과 덴마크에서는 무기 도입에서 납기 속도를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기업들은 빠른 납기와 또 가격 경쟁력을 갖춘 게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중동 불안정과 미중 경쟁, 또 러시아의 이런 무기 수출 축소 가능까지 겹치면서 전 세계 방산 수요는 쉽게 꺾이진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주가는 흔들렸지만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전망이 밝은 모습이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상반기의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분석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방산 업계에도 실적뿐만이 아니라 요즘 LIG 넥스원 시장을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사실 올해 상반기의 방산업계 성적표는 아주 좋았습니다. 국내 상위 5개 방산기업의 영업이익이 2조 3천억 원을 넘으면서
벌써 작년 연간 이익의 80%를 채웠는데요. 기업별로 살펴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돋보였고 LIG 넥스원도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상반기 영업이익이 1,912억 원으로 작년보다 65% 가까이 늘었고요. 매출도 1조 8천억 원대로 35% 이상 증가했습니다. 증권가의 평가도 긍정적입니다. 대신증권은 LIG 넥스원 목표 주가를 기존 44만 원에서 57만 원으로 올렸는데요. 아직 매출에서 수출 비중은 17% 정도지만 2026년부터는 천궁2 같은 고부가가치 무기 수출이 본격화된다면 수출 비중이 연간 25%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조정을 받긴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출 확대와 또 탄탄한 수주 잔고가 성장성을 뒷받침할 거라는 겁니다. 네, 국내의 상위 5개 방산 기업들 실적 모두 다 좋았습니다. 특히 LIG 넥스원 또한 지금 살펴봤듯이 지금 사우디에 현지 거점을 넓히면서 계속해서 중동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스탠스로 보이니까요. 이점까지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실적 또한 계속해서 이제 크게 개선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까지 유효해 보이니까요.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들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증시와이드 2부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